안녕하십니까. 정규의 5분 경매입니다. 저는 김정규고요. 경매계에서는 바딩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후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떠오릅니까? 회지줍기? 서울역? 그건 아니겠죠. 노후를 바라보며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노후를 어디에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렇죠. 잔디밭에서 서 있거나 또는 의자에 앉아 있거나. 잔디밭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원주택이 있어요. 그 안에서 손자 손녀들이 손을 흔들고 있잖아요. 전원주택은 맑은 물이 흐르는 실개천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등 뒤에는 적당히 높거나 낮은 동산이 있겠죠. 배산, 임수, 입지지요. 명당입니다. 또한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주변에 적절히 많거나 또는 적절히 적은 전원주택이 자리 잡고 있지요. 그것뿐이겠어요? 마트 업무나 다른 업무를 보기 쉽거나 또는 가족들이 찾아오기 쉽도록 도로 같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으며 마침 서울도 가까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죠. 돈이 있으면 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그런 입지를 구해서 집을 지으면 됩니다. 서울 근교 예를 들어 가평이나 청평 등지에 평당 100만원짜리 이상의 땅을 사서 한 200평 정도의 그런 집을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돈이 없어요. 부자건 가난하건 돈이 없어요. 그래도 그런 전원주택에서 미소를 지으며 노후를 바라보며 늙어가고 싶잖아요. 저렴한 걸 사서, 예를 들자면 한 40여만 원 정도 되는 땅을 사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림을 보자고요. 자, 이 땅을 보십시오. 이렇게 된 땅, 이 땅을 보십시오. 실개천이 있죠? 그리고 남향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그런 땅이라는 말이죠. 또한 뒤에 이쪽에 북쪽에 동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람막이에요. 그리고 남향의 배산 임수입니다. 주변에 전원주택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외롭지 않아요. 하늘로 더 올라가서 보자고요. 쭉쭉 하늘로 올라가요. 지역이 어딥니까? 가평이죠. 청평과 양평 사이에 가평, 산 좋고 물 좋다는 곳입니다. 이 빨간 지점에 이곳 서울과 그리 멀지 않아요. 또한 IC가 설악 IC가 근처에 있고 서종 IC도 약간 멀리 있습니다. IC 사이에 낀 지역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뒤를 봅시다. 뒤를 보면 이 지역에 이 물건지 위에 골프장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골프장이 있죠. 여기에서 침을 뱉는다면 골프장 안에 누군가가 그 침에 맞을 수도 있어요. 심심하지 않아요? 침을 뱉을 수 있어서 그렇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건강 증진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겠죠? 이쯤 되면 평당가 100만원 정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의 시세는, 이 땅의 시세는 평당 70만원 조금 넘는다고 해요. 100만원 같아 보이지만 100만원보다는 저렴하니까 어깨가 좀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가벼워져요. 하지만 이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70여만원에서 가격을 확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평당 45만원 정도 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9천여만원에 200평 되는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면 호박이 돈꿀째 들어온 느낌 아니겠습니까? 당장 사야겠어요. 어떤 물건일까요? 바로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 평당 45만원, 평당 45만 5천원, 이 물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의심 한 가지를 품게 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왜 이렇게 싼겨? 그렇죠. 타당한 의심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있죠. 세상살이 산 넘어 산 아니겠어요? 이것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00여 평이고 가격은 1억 3천여만 원, 1억 3천 41만 4천 원 이었죠. 평당가가 70여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이걸 두 명이 경쟁해서 어떤 사람이 1억 3천 344만 4천 400원 사사사사 한 명을 제끼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뱉어버립니다. 뱉은 후에 다시 한번 법원에서 매물로 이 물건을 팔겠다고 해요. 1억 3천 41만 4천원 그 가격 그대로죠. 그런데 한번 뱉은 물건에는 누구나 경계심을 갖게 마련이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찰이 되어버립니다. 가격은 9,129만 원, 결국 평당 45만 5천원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뱉었을까요?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척이나 익숙한 빨간 글씨, 여기 있죠. 빨간 글씨 밑줄 쫙, 토지만 매각. 그렇습니다. 이 물건은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고 토지만 파는 물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토지 위에 이런 건축물, 빨간 동그라미 안에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 건축물은 쏙 빼고 토지만 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될까요? 어떤 사람은 땅을 팔면 그 위에 건물까지 딸려오는 게, 즉 1+1이 세상의 순리 아니겠냐며, 건물은 토지를 산 내 것이니 그까짓 것 무엇이 문제될 거냐라고 말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토지나 건물이 1+1으로 팔리지 않는다고요. 토지를 샀다고 해서 건물까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고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는 내 것이고 건물은 남의 것입니다. 각각의 소유자는 자신 소유의 물건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겠죠? 건물의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 후 들어와서 휴식도 취하겠지요. 이렇게 들어와서 자신의 건물을 효용성 있게 효능감 쩔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자는 어떻습니까? 토지는 그 나름의 용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집을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남에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건물이 있다면 그 토지는 그 용도를 다할 수 없어요. 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언젠가 태풍이 몰려오거나 허리케인이 있거나 홍수가 나거나 불이 나서 건물이 홀라당 날아가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죠. 이것은 큰 문제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뱉어버린 게 아닌가, 미납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제 추측이에요. 내피셜. 만약 토지 소유자가 자연재해만 바라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기만 바라며 마냥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이 토지는 45만 5천원이 아니고 4만 5천원일지라도 누구도 쳐다보지 않으며 결국은 건물의 소유자에게만 가치 있을 뿐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건물을 어떤 이유에서든 부숴버릴 수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효능감 쩔게 활용할 수 있겠죠?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 결과 가치는 상승하거나 적어도 제가격인 평당 70여만 원은 능히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만일 평당 45만 5천원에 낙찰을 받아
토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려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건물 철거가 가능할까요? 철거가 가능할까요? 자, 봅시다. 토지 현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죠. 제시회가 문제가 됩니다. 제시회, 목조, 함석 지붕, 판넬조, 판넬 지붕. 이걸 철거하면 재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유자 미상의 건물 2개 등기부를 봅시다. 2017년 2월 28일에 박아무개 씨가 매매로 구입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이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봅시다. 만일 토지 소유자 박아무개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지었다면 자신이 돈을 들이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든 어찌됐든 건물을 지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열받은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누가? 근저당권자 박땡씨,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열을 받게 되겠죠. 왜냐고요? 이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설정했잖아요. 이때 담보의 가치를 얼마로 봤을까요? 어쨌든 그 가치를 100이라고 합시다. 100을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담보물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담보물은 어찌 되죠? 그 가치의 하락이 올 겁니다. 70이나 아니면 40이나. 왜 그러냐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토지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유를 억압해버렸잖아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자유를 가졌을 때 가치가 있잖아요. 자유. 열받은 그를 달래주려면 어찌해야 하죠? 다시 자유를 줘야 합니다. 그 자유는 건물을 없애버렸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요. 억압을 풀어줘야죠. 토지를 억압한 건물을 없애야 합니다. 그 자유는 건물을 없애버렸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을 지으면 철거되는 것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걸 봅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위성 지도나 노드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있다면 말이죠. 자, 여기 노드뷰가 있네요. 바라보는 방향이 비슷합니다. 사진 바라보는 방향이 비슷한 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요 산의 모양, 요 모양, 요 능선하고 이렇게 된 모양 똑같잖아요. 요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봐서 그렇지 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땅이 이 땅이고 이 땅이 이 땅입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개천을 끼고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최근에는 그렇고 과거에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찍었고 현재는 그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찍은 거예요. 같은 위치를, 그러니까 같은 위치를 2017년 6월과 2019년 9월에 찍은 겁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이렇게 2016년 2017년 6월에는 빈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현재와 같이 돌려볼까요? 이렇게 현재와 같이 건물이 들어서 있죠. 저당권 설정일이 언제입니까? 저당권 설정일이 언제입니까? 2007년 2월이었죠. 2007년 2월. 이때는 빈 땅이었고 결국 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으니 철거되어야 마땅합니다. 건물이 철거된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 우리는 알게 된 거라고요. 이제 토지에 자유를 줄 수 있게 되었죠. 자, 이 물건은 자유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물건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철거가 가능한 것인 만큼
철거 후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잔디도 깔고 의자도 놔가면서 노후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게 싫다면 철거 후에 전원주택 부지로 부동산에 내놓는 거예요. 감정평가서 상의 금액을 시세로 본다면 그 금액만큼 내놓고, 알고 봤더니 더 나간다면 더 내놓고, 입찰가와 그 시세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건물만의 소유자가 건물이건 이 위치건 정말 좋다, 나는 여기에서 죽어버리겠다, 목숨 걸고 사수하겠다는 거죠. 어찌됐든 결과는 뻔하겠지만 만일 그렇게 버틴다면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없을 겁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살아야지. 당신이 살아야지. 그렇다면 당신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양보하겠다. 내가 꼬리를 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내가 꼬리를 마는 거죠. 자, 건물 가져라. 당신 것이니까 당연히 가져라. 그뿐이냐? 더불어 땅도 가져라. 당신 다 가져라. 다 가져. 목숨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당신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탁을 해야죠. 대신 당신의 입장을 봐줬으니 작지만 또한 또 사소하지만 미세먼지 같지만 나는 당신에게 붙일 조건이 하나 있다. 거기에 붙일 조건이 하나 있다. 나도 이 땅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돈을 좀 내놔라. 돈 많이도 안 바란다. 그냥 시세만큼만 쳐주고 가져가라. 그러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건물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목숨까지 건지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가능하겠죠? 가능할 일일 겁니다. 아니면 건물만의 소유자가 어떤 식으로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죠.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배짜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으려고요. 건물은 이 땅 위에 있는 만큼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부당이득금이 발생합니다. 토지감정가 1억 3천여만 원에 대한 대가죠. 시세가 감정가보다 더 나간다면 그 가격에 대한 대가 말이죠. 그건 건물을 없앨 때까지 피할 수 없어요. 우주로 날아가도 피할 수 없으며 땅속 깊이 숨어도 바닷속 깊은 곳에 있어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당이득금은 점점 누적됩니다. 쌓이고 쌓이다 보면 건물만의 소유자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겠죠. 그때 제안을 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피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 즐겨라. 자유롭게 즐겨라. 견뎌왔으니 즐길 자격이 있다. 이러는 거죠. 부당이득금을 날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거죠. 대신 사소하고도 미세먼지 같은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부탁. 자유를 줄 테니 건물을 나에게 달라, 그러는 거죠. 그러는 겁니다. 주지 않는다면 건물을 경매에 넣을 수도 있으니 경매에 넣어버리고요. 그렇죠. 경매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철거될 위기에 처한 건물이 경매에 나오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없이 유찰되겠죠. 날라가서 없어질 걸 누가 사겠어요? 그걸 사서, 건물을 사서 때 빼고 광낸 다음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땅만 샀는데 건물까지 넘어온 것이에요. 건물까지 저렴하게 넘어온 것이라고요. 그때 가서 잔디밭에 의자를 놓고 노후를 즐기면 됩니다. 건물을 따로 짓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것도 싫다면 토지와 때를 쭉 뺀 이 건물, 때 빼고 광낸 이 건물을 함께 부동산에 내놓고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거죠. 토지만 팔아먹는 것보다 건물값까지 덧붙여 받아먹을 수 있으니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꼭 전원부지로 활용할 것은 아니죠. 밑에 캠핑장이 있어요. 캠핑장이 있는데 캠핑장이야 넓을수록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곳에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철거는 어떻게 하냐고요? 법원에 달려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집행관이 포크레인과 망치 든 사람들과 함께 법원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절차를 밟아야겠지요. 판사에게 내 토지 위에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 철거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판사는 토지 소유자인 나를 부르고 건물만의 소유자인 그를 부를 겁니다. 그가 반응이 없거나 마땅한 사유를 올리지 않으면 철거가 될 것이고요. 사유를 올리면 다투겠죠. 그런데 이 건물에 있어서 마땅한 사유라는 게 추측컨대 뻔합니다. 자신이 건물을 지었다고 하겠죠. 그래서 철거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겠죠. 하지만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은 건물은 누가 지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한 저당권 설정 이전에 자신이 지었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노드비로 봤을 때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더불어 가능하다면 재판 중에 시청 건축과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착공일이 언제라고 건축과에서 알려줄 겁니다. 그게 아마도 저당권 설정 이후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정말 특별하고 특별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철거는 피할 수 없는 물건이지요. 그리고 농지증 문제가 있는데요. 지목이 답이었잖아요. 답,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이건 요새 농지증 받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신청해 보는 겁니다. 나온다면 그래서 신청 결과 나온다면 계획대로 가는 거고요. 또한 토지상에 건축물이 미등기 상태로 있어요. 그렇다면 건축과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아보면 더 좋겠죠. 어찌됐든 이런 걸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찌됐든 답사는 필수 아니겠습니까요? 필수. 자, 이상입니다. 조댓구알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